안녕하십니까. 2018년 12월 27일 목요일 코페스 동반자에서 필리핀 사업편 디렉토리 내에서 세관 통관 업무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뉴스를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필리핀 세관은 올해부터 필리핀 세관에서 수입품을 통관하는 그런 업무 절차를 변경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이유는 일단 필리핀 항구가 협조해가지고 통관 적체가 심해서 그것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통관 업무라는 이야기가 어떤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부터 하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은 글로벌 시대라 어느 나라든지 물건을 다른 나라로 팔고 또 다른 나라에서 사오기도 합니다. 그런 빈도가 아주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수출입 업무가 어느 나라든지 다 비슷비슷합니다. 특히 다르게 되면은 업무의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업무는 전 세계가 공통적으로 같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수출을 하는 입장과 수입을 하는 입장, 이것이 이제 각기 다른데, 수출을 하는 쪽에서는 별반 제재가 없습니다. 물건을 파는 거니까요. 근데 물건을 사오는 쪽에서는 많은 제재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도 엄격합니다. 그것은 밀수라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밀수. 왜냐하면 외국서 물건을 들여오는 것은 100% 관세라는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걸 내지 않고 들어오는 것을 밀수라고 합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느 나라든지 수입품에 대해서는 철저한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업무를 통관 업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업편에서 해외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적든 크든 싫든 좋든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 무역 업무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필리핀 세관 측의 발표에 따라서 그 업무의 내용을 좀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물건을 사고 파는 그런 것과 그 다음에 물건을 사고 팔았을 때는 운송을 하는 업무가 따릅니다. 그러니까 무역을 하지 않는 국내에서 그 발생하는 상행위도 운송이 발생합니다. 운송. 근데 운송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운송하는 물건의 숫자 몇 개냐, 그 다음에 그거는 하나에 얼마냐, 이런 게 필수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제 거래명세표라고 한국서 얘기합니다. 거래명세표. 그런데 이제 그 무역에서는 그것을 인보이스 또 패킹리스트 이렇게 두 가지로 또 나눠서 분류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하나씩 물건이 그 있는 경우가 하나의 물건은 하나의 가격입니다. 그것을 인보이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 개의 물건이 한 컨테이너 안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짓수 컨테이너 하나에 100가지 또는 2가지 또 1가지 이런 식으로 차게 되는데 여러 가지 종류의 물건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전부 다 목록화하는 겁니다. 그것을 패킹리스트라고 합니다. 패킹리스트. 그러니까 각각의 물건은 하나의 인보이스가 되는 겁니다. 하나의. 그리고 그런 인보이스들이 모여서 하나의 패킹리스트가 됩니다. 그러니까 한 컨테이너에는 몇 장의 인보이스와 한 장의 패킹리스트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패킹리스트에 있는 가격이 그 컨테이너의 총액이 됩니다. 그 총액에 부과하는 게 이 관세입니다. 관세. 그렇다면은 국내에서는 내국에서는 그런 세금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든다면 우리가 고속버스에다가 물건을 붙입니다. 그러면 고속버스에 가서 포장된 물건을
딱 맡깁니다. 그럼 그 사람들의 물건을 받을 사람을 적습니다. 거기다 보내는 사람을 적죠. 그 다음에 그 물건의 그 무게를 잽니다. 얼마 요금을 또 책정했죠.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그 물표 번호를 주겠죠. 그럼 그 물표 번호를 받은 사람이 물건을 받을 사람한테 그 번호를 알려줍니다. 그럼 이제 몇 시차로 발송하니까 몇 시차가 도착하니까 거기서 물건 찾아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물건 나르는 거는 그런 식입니다. 또 용달처럼 물건을 나른다 하더라도 가령 세습비누 100장, 빨래비누 200장, 토탈비누 300장 이렇게 명세표를 써서 줍니다. 그러면 화물차 기사가 그 물건을 싣고 확인을 하고 물표를 받아다가 물건 받는 사람한테 주겠죠. 이런 명세표 이거다. 그럼 그 사람이 명세표대로 보고 물건을 내립니다. 이런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무역도. 단지 이제 국가와 국가 사이라는 것만 다른 겁니다. 그렇게 다르기 때문에 좀 더 엄격하죠. 그러면은 국내에서는 좀 아까 말씀드렸지만 고속버스, 뭐 용달차, 화물차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물건을 나르지만 국가 간에는 그렇게 되질 않습니다. 일단 내륙 운송이라는 걸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생산지에서부터 한국까지, 또 한국에서 상대방 나라 한국까지는 해상 운송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 또 상대방 한국에서부터 또 물건이 도착하는 창고까지는 또 내륙 운송이 존재합니다. 이렇게 세 군데에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조금 아까 이제 물건을 싸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물건을 딱 컨테이너에다 넣고 각 품목마다 인보이스를 작성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토탈로 패킹 리스트를 작성합니다. 그럼 이제 그 물건을 누가 싣고 누구 어떤 배로 가느냐 이제 이런 문제가 남은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아주 그 혼란스럽게 생각을 하시는데 간단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동대문 시장에서 남대문 시장까지 물건을 배달을 할 때 여러 가지 운송 수단이 존재합니다. 1톤차, 다음에 세발 오토바이도 있습니다. 시장 안에서 돌아다니는 거. 그 다음에 2.5톤 차도 있을 것이고, 뭐, 이렇게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대문 시장에서 동대문 시장까지 한 번에 가는 게 있는가 하면은 남대문 시장을 떠나서 뭐 광장시장, 무시장 들러서 가는 차도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바다에도 똑같은 겁니다. 가령 부산에서 필리핀 마닐라까지 오는 배가 부산 마닐라 익스프레스 직선으로 오는 배도 있습니다. 또 어떤 배는 전기선 같은 경우는 부산 카오슝이라고 대만에 있는 큰 무역 항구입니다. 카오슝, 홍콩, 그 다음에 싱가포르, 뭐 이렇게 해서 말레이시아, 그 다음에 그 마닐라 이렇게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부산, 홍콩, 마닐라 이렇게 다양한 노선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배도 큰 배, 작은 배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근데 그런 배마다 요금이 다 다른 겁니다. 요금이. 가령 직항으로 오는 거는 비쌉니다. 그 과거에 보면은 한진 고속해운, 현대상선 이런 거는 무지 비쌉니다. 왜냐하면 배가 아주 좋고 빠릅니다. 금세 갑니다. 비쌉니다. 그런데 뭐 차이나 뭐 이런 것들 이런 거는 막 여기저기 다 항구마다 다닙니다. 또 항구에 가서도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컨테이너가 모자르면 그달립니다. 찰 때까지. 그렇게 해서 오는 건 무지 쌉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그 포딩하는 회사에서 속여가지고 바가지를 씌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일 싼 해상 그 배 운임을 제일 비싼 배 운임에다 얹혀가지고 부르는 경우가 아주 많은 흔한 방법이죠. 그것이. 왜냐하면 일반인들은 그 배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조회하면 나오지만 일반인들이 무슨 수단으로 조회하고 그걸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배 운임이 얼마인지 일반인한테 얘기 안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그 바가지를 씌우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러니까 최고 싼 배 운임을 제일 비싼 배 운임으로 탁 하는 거죠. 그런 부당한 방법으로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선 그 배가 어떤 배인지를 알아보셔야 됩니다. 직항인지 정기선인지 아니면 비정기선인지 아니면 그 항구마다 다 들르는 그런 완행인지 뭐 이런 걸 다 알아봐야 됩니다. 거기까지는 이제 그 배 운임에 관한 것인데, 이제 통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통관. 배가 마닐라 항구에 딱 도착하면은 그 배가 도착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은 상당수 화물을 붙이는 사람들이 자신의 선화증권, 즉 화물, 자신의 화물이라는 증표를 자신이 갖지 않고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것이 이제 아주 나쁜 관행인데, 일단 배 해상 운송뿐이 아니라 국제 간의 그런 운송에서는 그 물건을 갖고 있는 증표, 물건의 소유를 나타내는 증표, 이거 선화증권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갖고 있는 사람이 화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돈을 내고 내 물건을 붙였는데 그 선화증권을 상대방의 포딩사에서 갖고 있으면 그 사람이 주인인 겁니다. 저는 못 찾습니다. 그 물건을. 내가 주인이라도. 그러니까 그 돈을 주고 물건을 붙이면은 반드시 선화증권이라는 거를 내 손에 화주가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걸 BL이라고 합니다. BL. 근데 그것을 안 준다. 이러면은 벌써 속이려고는 의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속이느냐? 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그 통관 업무가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그 물건의 관세가 얼마냐? 이런 거를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해당 그 도착하는 항구에 세관에 가면은 그 HS 코드 표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물건마다 세금이 딱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주먹구를 해서 바가지를 씌우고 그럴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국제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모든 무역 협정에 의해서 이게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딱 도표가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가령 침대, 나무 침대 얼마, 매트리스는 세금 얼마, 매트리스도 스프링 침대는 얼마, 이런 식으로 딱딱딱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회를 해야 됩니다. 그 세관에 가서 내가 갖고 온 품목, 왜냐하면 거기는 인보이스하고 패킹리스트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이제 조사가 되는 겁니다. 그럼 그거를 제출하면 사람들이 이거 얼마 딱이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통상적인 국가 간의 그 무역은 그렇게 하는데, 이 특별하게 협정을 맺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가령 필리핀과 한국은 FTA 협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아는 건 거기까지 뿐이요. 제가 지금 무역을 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까지인데, 특별 관세 협정 같은 것도 체결되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한국과 필리핀은. 근데 그런 거를 좀 알아봐야 됩니다. 가령 동남아시안 국가끼리는 또 무관세 협정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하고 필리핀도 여러 가지 협정의 혜택이 있습니다. 그런 협정의 혜택을 받는 품목인지도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내가 갖고 온 물건이 총량이 2천만 원인데 관세가 20만 원 나왔다. 18만 원 나왔다. 이 정도가 이제 확인이 되는 겁니다. 그걸 내야 됩니다. 통과를 하려면은. 컨테이너 도착해 있고, 그럼 관세사가 그런 걸 다 받으면서 세금을 관세를 낸 그 영수증을 다 줘서 세관으로 가져가겠죠. 당연히. 그럼 세관에서는 그 BL, 그 증권하고 컨테이너하고 맞는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문을 따가지고 그거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 패킹 리스트에 있는 물건하고 물건이 맞는지. 예를 들면은 영수증에서 패킹 리스트는 뭐 술, 담배 이런 식으로 써 있는데 실질적으로 컨테이너 안에는 마약, 뭐 권총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일일이 확인을 하는 것이 관례인데 엄청 양이 많다 보니까 지금은 다 그거를 확인을 못 합니다. 그래서 일본은 또 XA로 하기도 하고, 또 랜덤 점검에 걸리게 되면은 컨테이너를 따가지고 또 일일이 확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절차를 거쳐서 오케이, 이 지금 당신이 갖고 온 물표하고 짐하고 맞았어, 세금 냈어, 오케이 통관. 이렇게 하면은 그쪽에서부터 이제 세관서부터 자기네 공장이나 창고까지 물건을 가져가야 될 거 아닙니까? 육상 운송 회사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는. 그러면 컨테이너 하나당 뭐 10만 원, 뭐 5만 원 이런 게 자기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20피트짜리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얼마, 40피트짜리는 이런 식으로 다 있습니다. 근데 그 주먹구구로 불러서 뭐 50만 원 이렇게 되는 부르고 그런 사람들도 많은데, 그런 것이 전부 다
능력성이 높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렸는데 실질적으로 무역 업무는 이렇게 간단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국제적인 협약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어느 나라든지 방법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인보이스, 그 다음에 패킹리스트, 이것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재료 가지고 그 원재료를 필리핀으로 보내서 그것으로 물건을 만들어서 다시 갖고 한국으로 제3국으로 수출한다. 이런 경우는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은 그 원재료로 물건을 몇 개를 만드느냐, 이런 문제가 남아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원재료를 100개를 만든다고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20개만 만들어서 80개분을 국내 시장에다 팔아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 컨섬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재료는 어떻게 그 물건에 들어간다. 그래 그 물건은 어떤 원재료가 몇 개가 들어간다. 이런 게 딱 하는 표가 있습니다. 그것이 컨섬션이라고 하는데, 왜냐하면은 수입을 하는 나라에서는 원재료를 수출해서 또 다시 수출을 합니다. 60% 이상을. 그런 회사는 특혜를 줍니다. 세금을 안 내는 거죠, 일단. 한국 물건 자재가 오면은 일단 통관부터 시켜줍니다. 그리고 물건을 다시 나갔을 때 이제 환산을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이제 또 다른 경우에 속합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수입을 해서 필리핀 시장에다 파는 경우는 전제 말씀드린 것 같이 합니다. 그럼 이렇게 봤을 때는 아주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나는 물건이 20피트 양도 안 되고 조금인데 그럼 어떻게 내가 그럼 필리핀에 물건을 가져갈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필요로 하는 컨테이너는 LCL이라는 그런 작은 그 수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송업자가 20피트 컨테이너를 자기가 하나 딱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물건을 조금씩 보낼 사람들은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물건을 거기다 다 집어넣는 겁니다. 꽉 차게. 그러면 거기 100개가 들어갔습니다. 그럼 100사람의 물건이 거기 있는 겁니다. 그럼 100사람의 만큼 비엘을 발행하는 거죠. 누구 물건, 비엘. 누구 물건에는 어떤 품목,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이런 식으로 다 따로따로 합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이제 컨테이너가 도착하면은 컨테이너 화주가 한 사람이니까 그 회사죠. LCL 회사, 그 운송하는 회사가 그 컨테이너를 통관을 시켜가지고 내려놓으면은 거기서 문을 열면은 자기들 짐을 이제 찾아가면 됩니다. 그런 경우는 그 운송회사에서 다 대행을 해주기 때문에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단지 가격만 잘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 경우는. 이런 기본 상식만 있어도 무역 통관 업무에서 그렇게 크게 당하지는 않습니다. 당할 일도 별로 없죠. 그런데 이제 그런 걸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컨테이너를 보내니까 운송에다 전화합니다. 내가 40피트 컨테이너 하나 있는데 몇 월 며칠 날 그 마닐라 항구로 보낸다 얼마입니까? 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얘기는 비싼데요. 지금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은근슬쩍 깎아주는 척하면서 한 50만 원 깎아주고, 그리고 어리숙한 걸 또 알면은, 그리고 저 통관료는 별도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관세가 안 나가는 관세를 갖다 몇백만 원 씌워서 그 컨테이너 운송비에다 바가지 씌우고 깎아주는 척하고 거기다 또 내지도 않을 관세들을 막 바가지를 씌우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그런 업무 기본을 모르면은 무역을 하면 안 됩니다. 일단은 얼마나 남는다고 막 1000만 원어치 팔아가지고 1500만 원어치 이거 해상 운송비를 내는 경우도 많은데, 그런 경우가 되는 경우는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제가 겪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저희는 그 항구에 가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회사는, 제가 운영했던 회사는 그 세관 직원 2명이 저희 사무실에서 상주를 하면서 그 업무를 했습니다. 통관 업무를. 그러니까 우리 회사 무역부 직원이 아니라 세관 직원이 같이 2명이 와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40피트짜리가 4개가 나갑니다.
그래서 20피트짜리가 8개가 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12개가 이제 컨테이너가 오고 나가기 때문에 40피트 컨테이너 하나에 적재를 하려면은 30명이서 지게차 가지고 하루 거의 한 6시간 정도를 물건을 싣습니다. 하나 싣는데 그렇게, 그러니까 다 이게 인력입니다, 인력. 그리고 봉인을 해서 갑니다. 그런 정도로 저희는 그 무역 업무를 했기 때문에 그쪽으로는 아주 박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같은 회사에 그 포딩을 하려면은 저희 같은 회사에다는 포딩 회사에서 보증금을 1,000만원, 뭐 2,000만원씩 걸고 했어야 됩니다. 근데 저는 그런 거를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돈 받고 그런 거를 용납하지 않았고, 그리고 내륙은 항상 베트남 운송회사를 사용했고, 한국성에서 발생하는 거는 이제 한국 그 육상 운송을 이용을 했습니다. 저는. 그런데 이 한국 사람들이 참 또 이게 어리석고 그래가지고 이 국제 사기에 잘 많이 속습니다. 가령 물건을 보내고 그 신용장을 받았습니다. 물건 나가서 다 도장 다 찍혀가지고 물건 다 떨어졌습니다. 그럼 은행에 가지고 가면 돈을 줘야 됩니다. 안 줍니다. 바로 은행에서 은행 직원들이 신용장 앞에서부터 끝에까지 다 읽습니다. 점 하나 틀려도 돈 안 줍니다. 왜? 그만큼 국제 사기가 횡행하는 겁니다. 그런 신용장 하나 잘못되면 몇백만 불 막 날라가면 은행 직원이 물어내야 됩니다. 그거. 그러니까 심하면은 ROK 할 때도 통상적으로 R.5.K 하고 뭐 이렇게 리퍼블릭 오브 약자니까 쓰는데 점 하나 빠져도 돈 안 줍니다. 그 정도로 그 무역 업무는 사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국내에서 대기업이 이제 그 대기업 뭐 삼성이나 현대는 아니지만 그래도 상장된 대기업에서 물건을 보냅니다. 원재료를. 근데 무역부 직원하고 짜는 겁니다. 베트남 사기꾼들이. 그러니까 며칠 날 한국에 있는 한국의 어떤 공장에서 물건이 뜬다. 그 시간을 딱 알아냅니다. 그 시간이 물건이 딱 포장돼서 컨테이너를 기다리는 그 시간을 알아내 가지고 자기들이 지정한 컨테이너를 보냅니다. 그러면은 그쪽 회사 직원들은 컨테이너가 약속된 시간에 맞춰서 들어오기 때문에 무조건 컨테이너를 다뤄줍니다. 그러면 그런 컨테이너를 4개를 달고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진짜 우리가 보내는 컨테이너 트럭이 나중에 도착하게 되겠죠.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이 사람들은 그걸 알아가지고 비해를 이미 자기들이 손에 넣게 됩니다. 한국 측 파트너에서 해주는 겁니다. 그 비엘이 없으면은 저희 물건이라도 찾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게 뭐냐. 한 컨테이너당 200만 원이 운송비다. 800만 원씩 부르는 겁니다. 그럼 비엘 안 주면 찾아낼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럼 물건이 와야지 생산이 되고 생산이 돼야지 납기를 마치는데 그런 일이 발생하면 자재가 안 들어오게 되면 납기를 어기게 됩니다. 그럼 거래가 끊어지거나 벌금을 많이 내게 됩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 그런 걸 물어내는데 그래서 해외 사업이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근데 무역부 직원을 불러가지고 네가 얘기했지 안 했다고 그러죠 당연히. 그런데 그 사람이 공산당원입니다. 공산당원. 그걸 뭐 팔 수도 없고 큰일 나죠. 공산당원 때렸다가는 울며 겨자 먹기로 돈을 800만 원씩 물어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저희는 많은 경험이 많으니까 딱 컨테이너 나가는 그 순간 저희는 다 전화를 받습니다. 근데 보내지도 않은 트럭에 물건이 나갔다고 바로 전화해서 저희는 일일이 신고해버립니다. 도난 신고를. 그럼 경찰이 컨테이너를 쫓아가는 거죠. 세웁니다. 그 CY에 들어가면 못 찾습니다. 그렇게 해갖고 한번 위기를 넘겼는데 그 대기업 담당 직원이 막 허옇게 얼어가지고 부들부들 뭐가지 잘리는 거죠. 잘못되면은. 그래서 제가 설명을 그런 얘기했더니 겁을 이렇게 내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 포딩하는 사람들도 이 베트남 같은 데 와가지고 물건을 가져가면 컨테이너를 물건을 꽉 채워서 보내면 도착한 데서 보면 물건이 뒤엔 다 없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럴 리가 없다 이겁니다. 그럴 리가 없다. 컨테이너를 맡은 그 회사에서는 그럴 리가 없다. 이 컨테이너 뒤에는 납을 딱 붙여가지고 봉인하기 때문에 절대 열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니네가 잘못 실은 거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그 사람들은 순진해가지고. 동원참치 회사에서
수백, 200억 정도인가 100억 정도인가 물건이 옛날에 없어졌었습니다. 그 동원잡지 회장이 이거 분명히 뭐 상무나 전목급에서 해먹은 거다 판단해갖고 비밀리에 검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못 잡는 겁니다. 왜 나중에 잡았는데 보니까 컨테이너 기사들이 그 실이 붙어 있으니까 나비 붙어 있으니까 문을 못 여니까 스파나 가지고 문을 다 따가지고 참치를 내가지고 야매로 팔아먹은 겁니다. 그거를 컨테이너 기사마다 그렇게 해갖고 100만 원어치 뭐 50만 원어치 한 게 몇 년을 해가지고 이게 100억인가 200억이 됐답니다. 근데 나중에 한 사람이 잡혀가지고 다 걸려 들어왔습니다. 그런 일이 무역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도 그런 걸 알기 때문에 부릅니다. 물어내라. 못 물어낸다 이겁니다. 이미 실이 있는데 니네가 잘못 신었다.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물건을 실을 때 컨테이너를 봉인하기 전에 사진을 딱 찍어 놓습니다. 뒤에다 스프레이로 글씨를 씁니다. 표가 나게끔 우리만 알게끔. 그리고 사진을 찍고 딱 문을 닫습니다. 그럼 물건을 내릴 때는 컨테이너를 열고 사진을 반드시 찍게 합니다. 틀리죠. 환장하는 겁니다. 저쪽에서 봤을 때. 이 베트남의 빨갱이들이라는 게 국제적으로 그런 실은 하나만 제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두 개를 제조하는 겁니다. 자기네들이 만드는 거니까. 불법이죠. 그러니까 공장에서 딱 채워서 나가서 길에서 따가지고 물건을 내리는 겁니다. 1000벌, 2000벌씩 이렇게. 그럼 컨테이너 하나당 1000벌이라도 일주일에 4개가 나가면은 4000벌입니다. 한 달이면 얼마입니까? 16,000불. 그러면 걔네들이 한 달 월급이 돈 뭐 10만 원도 안 될 때 5만 원, 뭐 3만 원 이럴 때입니다. 그 시절이. 3만 원, 5만 원 할 때 천몇백만 원어치 물건을 훔쳐내 갑니다. 결국은 그 포딩에서 그걸 알아가지고 담보로 제가 받았죠, 저희는. 무역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작은 데는 작게 속이고 큰 데는 큰 데 속이고 하기 때문에 이 무역에서 무역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이 통관 그런 그 세금을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관세, HS 코드를 자기가 확인해서 우리 물건은 이 각 품목당 얼마 관세단가 알고 그 사업을 하셔야 됩니다. 어디다 맡겨도 그걸 본인이 알면 사기를 못 칩니다. 그 다음에 운송하는 운송 요금도 다 알아내야 됩니다. 어떤 벤지. 그것만 확실히 알고 계시면은 어떤 일이 있어도 크게 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육상 운송은 바가지 써봐야 얼마 되지도 않고 육상 운송에서는 바가지가 거의 없습니다. 컨테이너 같은 경우 경쟁이 심합니다. 거의 바가지가 없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됩니다. 그 정도는. 그럼 오늘은 제가 필리핀 사업편에서 그 필리핀의 올해 관세 정책, 통관 정책이 변경됐다고 해서 말씀을 간략하게 드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